정말 뻔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런 강 씨의 행동들 도대체 어떻게 보셨나요? 언론에서 좀 자극적으로 좀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죽였다 또는 왜 죽였는지 뭐 성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금전적인 관계 때문이라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도나 또 자기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보도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좀 억울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여성 2명이 이제 살해를 당했다라는 이 피해 결과를 놓고 보면 과연 그 사람의 이런 인권 부분이 존중되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 사람의 행동 자체는 사회적으로 일으킨 이 결과에 비하면 너무 뻔뻔한 행동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 구속장 피해자 신문에서 어떤 내용 오고왔나요? 네, 이 범행을 사실을 인정을 하냐의 여부인 것 같아요. 근데 자수를 한다고 경찰서에는 갔지만 사실은 반성을 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 사람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할 것인지 그러면 범행동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어떤 진술이 있어야 될 건데 만약에 자백을 했다면 과연 이 사람을 어느 정도 처벌할 것이냐의 문제 또는 도망을 감에 있어서 도망을 갈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겁니다. 부분에서 뭐 본인은 구속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범행을 했지만 다 인정을 했고 증거는 다 밝혀져 있으니 뭐 구속수사를 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 강 씨의 범행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좀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사건 경위, 도주 과정 좀 살펴주시죠. 예, 전자팔찌를 이 8호선 몽촌 토서역역에서 인근에 버렸습니다. 그 버리기 이전에 본인의 집에서 피해자 여성을 살해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발찌를 버리고 렌터카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차를 세워둔 채 다시 경찰에 자수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자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타고 있던 차에 또 다른 이제 그 사망한 여성의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발찌를 끊고 도망가고 그 전에 또 사건이 일어났고 그 후에 도망을 가면서 또 다른 피해 여성에 대한 살해도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너무 끔찍하다 이런 말로밖에 좀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네. 심지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를 하는 과정에 지금 살인 사건까지 일어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범행 후 자수를 했습니다. 네. 자수 이유와 함께 범행 동기 무엇인지 좀 밝혀졌나요? 취재진이 많이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 씨에게 질문을 많이 했죠. 어떤 이유에 했었나요? 뭐 성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거부를 했나요? 또는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의 채무 또는 채권 관계에 있었냐의 질문에 대해서 강 씨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라고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추측만 있을 뿐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수한 계기를 보면 네. 그 전자팔찌를 끊고 나갔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끊고 나갔다는 상황 자체로 이제 경찰에 통보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찰이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제 수사망을 좁혀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계속 자기에게도 그런 게 고지가 됐습니다. 전자팔찌 끊고 나가면 몇 시간 내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를 법무부에서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어느 정도 도망갈 수 있는 여지가 없구나라는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자수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뭐 궁지에 몰렸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어차피 내가 잡힐 것이라는 걸 인지를 해서 자수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범행 동기는 뭐였나요? 범행 동기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사람 이 강 씨의 모습 자체를 봤을 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약간 준비가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강 씨는 전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형 전과도 많고 뭐 성폭력 전과도 있는데 이 사람이 사회에서 10여 년간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 교도소와 또는 보호관찰소에 있다가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지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전혀 습득을 하거나 적응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지인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게 분노로 이어져서 살인으로 이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변호사님, 한편 이제 강 씨의 그 복역 중 수감 생활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다른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뭐 소위 외골수적인 성향을 보였다 이런 진술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같이 수영을 하게 되는 과정에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는 작은 방 또 뭐 큰 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작은 방에는 보통 4명, 많은 방에는 6명 정도가 같이 이제 복역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뭐 식사를 같이 하고 또 뭐 청소를 순번을 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뭐 신고 절차를 할 때도 방장이 있고요. 또 구성원들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되는 이 강 씨의 경우에는 같은 방 사람들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본인이 방장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뭐 거부를 한다거나 또는 이 지시에 대해서 불응을 함으로써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다는 모습이 많이 동료 재수자들한테 이제 진술이 됐는데요. 사실 구치소나 교도소라는 곳이 범죄를 저질러서 왔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좀 소위 말하는 허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보호를 하려고 나는 누구보다 더 뛰어나고 나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서로를 과시하는 경향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도 어렵겠죠. 그곳은 또 사회와 격리를 시키는 감옥이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 씨도 그 상황에서 적응을 잘 못했고 그런 성격들이 외골수적인 모습으로 나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제 강 씨가 출소 이후에 뭐 바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 1개월여 만에 사실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보다 굉장히 빨리 그 심사 그 과정도 단축됐다고 해요. 네. 1개월여 만에 임대주택 등 각종 지원을 받은 걸로 나타났다면서요. 어떻게 네.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던 거죠? 사실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민원인이 집요한 요청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빨리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절차적으로 문제를 삼고 자기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면서 때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 뭐 주민센터나 아니면 그 구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너무 집요하게 하니까 빨리 정리해서 그 사람의 요구를 해결해 주자. 그래야지 이 사람이 계속 와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뭐 아예 그냥 주민센터 가서 누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뭘 달라. 기초승급이니까 나에게 뭐 쌀을 달라 아니 구 물품을 달라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강 씨도 집요한 요구에 근거해서 아마 그런 지원들이 이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께서도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전과가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감옥과 뭐 나왔다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은데 감옥을 오가며 범죄를 저지른 강 씨 16년 전에 가출소 당시에는 공범들과 함께 40여일 동안 강도, 절도, 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도 나타난 바가 있었죠. 이때 피해자가 무려 30여 명이 넘는다면서요. 네. 특히 이제 강 씨의 범행 또는 그 전과 전력을 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 씨가 보호 감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실형 전과가 계속 이어졌고 상습성이 인정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보호 감호를 처분을 내릴 수 있고요. 보호 감호는 일종의 보호 관찰 처분입니다. 하지만 보호 감호소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감옥과 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강 씨는 피해자들이 많은 이 사건의 절도와 강도 그리고 강제추행 사건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강 씨를 사회와 격리시키지 않으면 또 다른 범죄를 이어지겠죠. 그러다 보니 보호감호 결정이 났는데 사실은 보호감호라는 것은 보호관찰의 일종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형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형벌을 내리는 것 자체는 이미 실형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을 해서 가출소를 하게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 사건도 결국에는 가출소에서 후에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져서 결국에는 또 다시 보호 감호를 가게 되는 겁니다. 강 씨는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네. 굉장히 좀 섬뜩한 부분도 있고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가 근원적인 질문도 좀 던져보고 싶고 그런 상황인데요. 네. 당시 재판부의 판단 결과는 어땠나요? 네, 강 씨의 지금 범행은 상습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났고 피해자가 많고 피해 자체도 크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했고요. 그리고 보호 감호 처분을 하게 됩니다. 보호 감호 처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형벌과 같고 감옥이라는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사회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보호 감호를 결정을 한 겁니다. 지금 출소한 지 석 달 만에 정말 석 달밖에 안 됐어요. 출소하자마자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 석 달 만에 그냥 범죄도 아니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총 8회의 실형을 받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 중 성범죄에도 2건이나 포함이 되어 있다면서요? 네, 성범죄가 2건이 있었는데 특히 뭐 강제추행 사건, 강간 사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의 이 행위 자체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사회에서 사실 이 범죄자로서 낙인이 찍히거나 아니면 범죄 경력이 있을 때 지금 어떤 직업을 구하든지 간에 범죄 경력조에 동의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나의 범죄 경력이 있으면 직원을 채용할 때도 거부 사유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강 씨 입장에서도 어떤 정상적인 직업을 구하려고 하더라도 대부분 그 서류 전형에서 탈락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직업을 구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또다시 범죄에 노출되는 과정들. 계속적으로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쉽게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사실 범죄 처벌 전력은 총 14회나 되고요. 이 중에 실형을 받은 것만 해도 8회나 되고 성범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신상 공개가 되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네, 신상 공개는 지금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신상 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거나 통지하거나 신상 정보를 등록하거나 이런 제도 자체가 최근에 다 생긴, 물론 이제 10여 년 전에 생겼지만 이 사건이 있을 시점과는 차이가 나는 거죠. 강 씨의 이 사건은 그 구체적으로 이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한 이 제도가 마련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개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강 씨 사건에서는 신상 공개가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변호사님, 사실 전자발찌라는 게 왜 있겠어요? 어떤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방지하고자 어떤 통제하고자 시스템 안에 두기 위해 전자발찌라는 것을 제도로 둔 것이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강신 전자발찌 차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있었죠. 불구하고 2명이나 이 안타까운 피해자가 발생할 동안 도대체 왜 손 쓸 방법이 없었는가, 이런 부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인데 일단 현재 전자발찌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일반적으로 개관을 좀 해주시죠. 네, 전자발찌라고 이제 명칭을 하지만 사실 이제 법률에 규정이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전자장치 부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법에 근거해서 뭐 성범죄 또는 살인죄, 뭐 강도죄,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경우에 특정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굳이 전자장치를 부착을 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팔찌를 24시간 이제 추적할 수 있는 장치지만 사실은 그것 자체만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동선과 특이 사항에 대해서만 파악할 수 있지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장치만으로 그 사람 위치만 파악할 수 있지 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자팔찌에 대해서 약간 실효성 문제는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라면 이번 사례와 같이 또 다른 범죄,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게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저는 궁금증도 들면서 좀 공포심도 들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전자팔찌가 사실은 24시간 추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역이 예를 들어 지금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송파구 신천동이 문제가 됐는데요. 그 지역에 예를 들어 뭐 500m, 1km 내라면 그 사람은 자기 집 주변을 다니는 거죠.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호감찰에 다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다시 감옥에 가둘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끔 당연히 그 지역 주민으로서 마트에 갈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실거주지 자체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거주지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피해의 문제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이 거주지 내에 반경 1km 내에서의 범죄는 추적은 가능하지만 예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추적은 가능하다.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어디를 다니고 있는지를 볼 수는 있지만 어떤 적극적인 예방을 구하기는 어렵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강 씨가 사건 당일 이제 외출 제한을 위반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요. 어떤 도주 전 위험 지구가 이미 포착된 게 아닌가, 이런 의견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성범죄자였기 때문에 그 밤 11시부터 오전 새벽 4시까지는 이동이 제한됩니다. 외출이 제한됩니다. 근데
강 씨가 지금 뭐 11시 이후에 외출을 한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징후가 이제 포착이 되니 법무부에서 연락을 한 겁니다. 이 경우에 뭐 외출 제한이 있으니 가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이제 기과를 하게 되면 이미 나가서 어떤 범죄를 저지를 것이 걱정되었지만 사실 다시 집에 와 있기 때문에 법무부 뭐 교정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문제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만약에 범죄로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조사를 했겠지만 사실은 금방 다시 돌아왔다면 큰 문제가 되진 않았던 거죠. 근데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 사건 당일날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정상적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다면, 조사를 했다면 팔찌를 끌고 나가는 이런 행위는 없었지 않느냐. 결과에 대한 책임이 지금 비난 여론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군요.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네. 지금 피해자 가족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 조치가 안타깝게 느껴지시겠어요. 그런데 이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긴 게 사건 당일뿐만이 아니라 6월에도 있었다고 전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27일이었고 2달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외출 제한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이 사람의 어떤 범행에 대한 걸로 이어지긴 어렵고요. 사실은 외출 제한을 과연 이 하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어떤 예방인 거지 이로 인해서 살인죄가 발생할 거를 예상할 수 있거는 솔직히 인간관계 자체를 연관짓기는 불가능하다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출 제한의 명령을 위반한 사실은 6월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징후는 있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뭐 외출 제한 어겼다는 그 자체만으로 바로 뭔가 다시 뭐 구속이 된다거나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가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었지 맞습니다. 않았나 네.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강 씨가 2달 전에 이제 보호관찰소에 나 외출 제한 조치 풀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을 당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외출 제한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 외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강 씨의 경우에도 뭐 주변의 어떤 상황 때문에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다른 데 이동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출 제한 조치를 풀어달라고 했지만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외출 제한을 풀어줄 명분이 없었던 거죠. 통상적으로 외출 제한에 허용할 수 있는 여지가 어떤 뭐 경조사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회사의 어떤 일 때문에 부득이하게 야근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지만 강 씨의 경우는 그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거부를 한 겁니다. 지난해 6월에 이제 강 씨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당시 법원은 재범 위험성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1대1 관리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은 것이냐, 재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지 않았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1대1 감시 대상이라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 현행 시스템에서 무조건 이 강 씨 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 1대1을 붙인다면 전자팔찌를 차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다 1대1 감시 대상이 될 겁니다. 그 사회적 비용을 국가나 정부에서 담당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따지고 보면 법무부 입장에서는 정말 강도 높은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에 한해서 1대1 대상을 해서 뭐 특히 강호순 씨 같은 경우, 지금 유영철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금 뭐 1대1 감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강 씨와 같은 이 뭐 절도, 강도, 뭐 성범죄 사건의 범행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1대1로 대상을 한다면 거의 뭐 이거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한 수만 명이 채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자발찌에 대한 불안감, 이제 국민들이 정말 가중되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고조되자 법무부가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 발표를 했는데요. 이 법무부 발표 내용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법무부에서는 그 전자발찌가 끊어지지 않게끔 그 경고성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글라인더라는 어떤 그 금속을 자르는 그 절단기 형태의 근거에서 지금 이 강 씨가 절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훼손이 되지 않게끔 일단 경고하게 만들겠다라는 것과 훼손 시도를 하면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경찰과의 어떤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뭐 지도를 좀 더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도 있었고 사실은 검거를 하려면 법무부 직원이 뛰어다닐 수는 없습니다. 이걸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경찰과 공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자체도 경찰과 공조를 해서
빨리 신속하게 문제가 됐을 때 훼손하고 도망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게끔 그런 구축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개선 방안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박범계 장관이 이제 배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자감독 제도의 실효성이 있게 하겠다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의미는 지금까지는 실효성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는 거의 5천 명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관리하는 법무부의 직원이 280명 정도입니다. 280명이 24시간 동안 그 사람들의 행동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사실 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잠시 핸드폰 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1대1로 마크를 하고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담당해야 될 대상자가 뭐 최소는 10명, 많으면 20명 정도라면 그 사람이 어떤 동선에 움직이는지를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장관님께서도 실효성 여부에 대한 문제를 삼았던 걸로 보여지고요. 사실 지금 그 대상자들 직접적으로 제대로 관리한다면 이거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감독하는 직원들이 더 많이 채용이 되고 또 전문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법무부에 있는 직원들이 특히 교정과 범죄 예방국에 있는 분들은 조금 근로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내에서도 사실은 좀 인정을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의욕도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면 항상 교정이 문제다 또는 뭐 범죄 예방국이 잘못했다고 하면 비난만 받고 어떤 칭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대우도 좋게 해주고 처우에 대한 부분도 개선해 준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전자발찌 좀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전자발찌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전자발찌가 순기능이 많습니다. 그래도 어떤 범죄가 벌어졌을 때 그 사람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자발찌 외에 그 사람이 대포폰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 GPS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을 잡을 수 있거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자발찌는 그런 측면에서 실효적인 분명히 수단이라고 한데 이거를 끊고 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거에서 조작을 한다면 그 후에 발생하는 또 사회적 혼란이 좀 발생할 거고요. 근데 이 정도로 사회 격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전자발찌를 채웠는데도 이 사람이 끊고 나가서 범죄를 저지른 거를 법무부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건 조금 너무 한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그렇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자발찌를 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리 눈앞에서 계속 볼 수 있다면 저 스스로 또 내 가족, 우리 같이 있는 이 공간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불안감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교정을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결국 전자발찌 시스템 어떤 목적도 좋고요. 어쨌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네. 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관리 시스템 개선해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직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상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회적인 어느 정도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부분에서 법무부가 충분히 예산을 쓸 수 있고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끔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법무부의 어떤 영역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을 해준다면 오히려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시스템 구축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서 이렇게 또 교도소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피해자분들의 그 가족분들의 상심 얼마나 크실지 정말 참 짐작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네. 결국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잠깐 이슈가 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변호사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자발찌 제도 자체에 대해서 좀 계도적인 개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 탑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고 속 시원한 시청자 무료 법률 상담에서부터 시사, 경제, 문화 등 재밌게 알아보는 시사법률 토크쇼까지 절대 놓칠 수 없는 생생한 법 이야기 생생법률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